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6회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지난 주말 굉장히 핫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네. 인사청문회 이슈가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이슈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된 걸 처음 봤어요. 잘생겨서 그런 거.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이슈를 조국 이 후보자가 네. 거의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조국 뉴스밖에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느낌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같이 추락하는 그런 모양새. 네,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게 관련된 이슈가 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조국 씨 개인 또 조국 씨의 집안, 조국 네. 씨의 자식들 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막 캐논캐스라고 양파같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얼추 이제 큰 줄거리로만 보면 한 10개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 좀 초기에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예전에 이제 이적 단체 활동, 산호맹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예.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1991년에 울산대 교수로 재적할 당시에 네. 그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됐었고, 이 해당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제 이적 단체다라고 판결을 받은 예. 상황이고, 네. 이 조국 교수 본인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인 그렇죠. 거죠? 위반으로 이제 6개월간 수감이 되어 있었고, 네. 뭐 엠네스티에서는 그 인권 침해 네. 탄압이다. 네, 그렇게 이제 인정까지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적 단체가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과도 뭐 간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남한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남한 정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전복하고 네.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이제 단체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시기별로 보면 네. 199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실상 이제 헌법이 바뀐 거는 1987년 그렇죠. 민주화 민주화가 이후죠. 완성된 이제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민주화로 이게 넘어왔는데 그때 주장이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 때 했다라는 거죠. 네, 울산대학교 조교수로 재임할 당시에. 본인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산호맹사는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 가입은 했지만 네. 그 활동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해서 탈퇴를 했고, 활동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판결문에도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고 안 하고 간에 이 교수를 할 때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내부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과 네. 이렇게 체제 전복 내지는 체제 변화를 네. 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뜻이 서로 안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과 또 달랐던 것도 있었을 거고, 뭐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씨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게 잘했다라고 말하나요? 아니면은 언론상에서는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나오면 그 피해가지 않겠다, 정정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법적 처벌도 받았다라는 거죠. 네. 네, 6개월간 형을 집행?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학생 운동이라고 봐줘야 되나요? 아니면 체제 전복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에 네. 대해서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싸운 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전복을 해서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냐 이거예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게 이제 한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후회할 일도 아니다. 네, 부끄럽지도 않다. 이렇게. 뭐 젊었을 때 뭐 한때에 그런 또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런 행동을 한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 했잖아요. 그런 거라면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뭐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저런 행동도 할 수 있고 네. 또 사람이란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평생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으로서 이렇게 치부해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죠. 네. 뭐 사람이야 누구나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반성이죠. 첫째는 반성이고 둘째는 뭐냐면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통렬하게 반성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사법적인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이 그러는 어떤 그게 일반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국가 어떤 체제 전복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젊은 날에 어떤 이렇게 혈기왕성한 패기였다라는 걸로 치부하고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남자건 여자건 이렇게 젊었을 때 유치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동학대를 했어요. 아니면은 또 성추행을 했어요. 어린애를. 젊었을 때 그렇게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나 성추행을 한 사람이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유치원에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비가 걸렸어요. 그 아동학대나 성추행을 했지 않느냐. 당신은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내 젊을 때 한 잠깐의 실수야. 잘못이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잘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국가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위치.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그런 아동학대나 성추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40대, 50대 돼가지고 다른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사업하고 이렇게 한다. 예. 그러나 다시 유치원 관련해서 내가 원장을 한다든지 유치원 선생을 한다든지 뭘 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산호맹이라는 사상을 갖고 국가 체제 전복을 꾀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지금 시점에 와서 그거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 또 젊은 날의 혈기로서 이렇게 그런 거다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국가의 요직에 네. 자리에 다시 취임시킨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잘못했다 생각을 완전히 잘못했고 완전히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아니 모자란 게 아니고 그건 불가해요. 그렇게 해도 불가해요. 어려운데. 이게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건 뭐 과학적인 기준이에요. 네. 하나는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의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도덕적 결함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치명적인 그 도덕적 결함을 제1종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은 굉장히 그 피해나 타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덕적 오류는 제2종의 오류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그 일반적인 오류 경우를 범하면 그 피해가 1종 오류에 비해서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한 신약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치명적인 오류예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해가지고 실제로 그 유독한 환자한테 그게 효과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려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치명적이죠. 산호맹 활동을 해서 국가 체제 전복라는 것이 이른바 치명적 오류, 한국이라는 나라에 치명적인 그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치명적 오류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런 치명적 오류를 범한 사람을 다시 그 국가의 핵심 요직에 임명해서 앉히려고 한다라는 자체가 이건 그 정권 타도 운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실제로 지금 조국 씨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그 국민들의 반발이 지금 큰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네. 그 외에 또 이제 뭐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나온. 그러니까 이 조국 씨가 기본적인 생각이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어떤 언행 하나하나가 본인은 그걸
정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사람의 그 시선에서 보면 국가를 망치는 것들로 보인다 이거예요. 아까 그 죽창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지 그거 자기 권한 밖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본과의 관계는 자기 권한 밖의 문제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천 역할을 한 거, 이명박이 유인천 역할을 한 관장차고. 예. 교수 때하고 또 국가를 경영하면서 요직에 있을 때하고는 분명히 이게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의 의미도 다르고. 예.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 시선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요, 이 사람이. 위험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죽창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그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면 엄청나게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비판하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자한당이나 일부 새 언론, 반대 언론이나 이런 데들이 막,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일상적으로 늘상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그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폭탄과 같은 거다, 이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비판이나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직업이랄까, 직업군이랄까 이런 걸 살펴보면 같은 뭐 법학을 전공한 교수라든가 변호사들, 변호사 아니면 아예 전문직에 실무를 하는 사람들, 전문가 집단이 반발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문가 집단들은 실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국가나 한국 경제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폐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바로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산업의 문제가 저는 이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핵심 포인트가 돼야 돼요, 이게.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여태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국 이 사람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문제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뭐 너무 까다로운 것이 많고 막 그래서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보다는 신상털기에 집중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의 평소 스타일이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모든 게 내로남,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른바 나르시즘? 약간 그런 게 굉장히 강해. 완벽하게 강해.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남을 안 봐요. 남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에만 집중을 해요. 현실감이 없어요, 주위에서. 그 자기가 한 행위는 무조건 이렇게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은 그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지어서 공격을 해대버려요. 나와 적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고방식에는. 자기가 아닌 사람은 다 적이에요. 이분법적인 딱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도 전에 여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이제 인사청문회 공격을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 자료 같은 것들을 보냈다라고 해요.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기자들한테는 친한 기자들한테 자기 이제 법무부 장관 될 거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줬겠죠. 아니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조국에 이제 이런 문제들 좀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보냈다기보다는 청와대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뿌린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 이제 조국 씨가 이제 차세 때 이제 주자가 될 것 같으니까 언론상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하는 얘기가 이 사람 군대 문제가 걸린다. 군대 문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군대 문제 싹 사라지고.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게 한국의 경우에 차세대 주자라는 게 느닷없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다 조작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작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야기는 뭐냐면 꼭두각시라는 이야기예요. 만들어진 사람. 왜냐면 누군가가 조작하고 만들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이제 뭐 주도 세력이고 자한당의 주도 세력이고 그런 거죠. 조작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조국 씨와 관련된 산호맹 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네. 2부에 이어서 또 다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